임미현의 아침 뉴스. KT 아현지사 화재 복구 작업에도 불구하고 통신 장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통신 장애로 주변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신용카드 결제와 인터넷 이용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감식에 들어갑니다. 유엔 안보리가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해주면서 남북 공동조사가 이번 주 후반 시작될 예정입니다. 야3당이 정당별 지지율과 국회 의석 배분 비율을 연결짓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이제 모바일로 손쉽게 벼룩시장.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김정근, 이지혜의 비타민 뉴스. 구주제약에서 정말 탐나는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탐난다고 합니다. 엘시스테인과 비타민의 만남 엘시비탐. 피로엔 엘시비탐 파워. 피부엔 엘시비탐 미. 탐나는 비타민 엘시비탐.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뇌졸중은 심각한 신체적 장애와 함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병 초기부터 전문적 맞춤형 재활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뇌신경재활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울 한복판의 일상을 마비시킨 KT 아현지구 화재를 집중 보도합니다. 지하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업과 치안, 의료까지 속수무책으로 먹통이 되면서 통신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시 복구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먼저 김선경 기자가 현재 복구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는 밤샘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타버린 부분을 우회해 통신망을 연결하는 임시 복구 작업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구역의 맨홀을 통해 지하 케이블을 지상으로 끌어낸 뒤 불이 난 구역을 우회해 KT 아현지사 옥상에 통신 장비와 연결한 겁니다. 현재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카드 결제기 등을 포함한 유선 통신의 복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은 오늘 오전 중으로 임시 복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주말부터 계속됐던 통신 대란은 진전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현지사가 제 역할을 하는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배상과 관련해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누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KT는 일단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피해 규모 등은 추후 파악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계산은 뒤로 미뤘습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이번 화재로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신 대란으로 인한 피해 현장을 오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사이 피해 지역 인근 카페와 식당들은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받느라 식당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현금마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KT 쓰시는 분들은 아예 계좌이체 자체도 지금 안 되니까 그게 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KT 인터넷망을 이용한 PC방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신촌의 한 헌혈의 집에서는 체열자의 정보를 조회하지 못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체열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정보를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헌혈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지역 센터에 지금 문의를 하고 정상이신 분들 저희가 체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에는 소화기만 비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하지만 아현지사 지하구는 500m가 안 돼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은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이번 KT 화재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국가기관 통신사업망이 방제나 복구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 방치돼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로 드러난 문제점을 김현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KT가 5G 첫 전파 송출을 앞두고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일대 유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등 악재가 터진 겁니다. 불이 난 지하 1층 통신구는 전화선 16만 8천 회선과 광케이블 220세트 등 통신 설비가 밀집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하나 없이 소화기만 비치돼 있었고 광케이블이 매설된 구역에는 접근이 어려워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는 국사 등급 가운데 D에 해당돼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오성목 네트워크 부문장입니다. A, B, C 등급까지는 백업체가 돼서 다 이원화돼 있지만은 D등급 국사는 아직 백업 체계로 안 돼 있다. 그건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백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수반이 되고. KT의 이번 화재는 세계 최초 5G 첫 전파 송출을 겨우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만큼 대형 악재라는 평가입니다. 한국통신에서 출발한 KT는 전국에 68km의 광케이블을 가지고 있고 KT의 일부 통신 필수 설비를 다른 통신사도 공동으로 하는 등 가장 핵심적이고 공익에 가까운 인프라를 가졌습니다. 이런 KT에서 미숙한 초기 대응과 재난에 무방비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여론도 악화돼 수년간 준비해온 5G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번 주 후반 북측과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연내 착공식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황영찬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북측과 문서 교환 방식으로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유엔군 사령부의 통행 승인 절차를 밟아 공동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에 따른 것으로 4달 넘게 멈춰있던 남북 철도 조사가 궤도에 오른 겁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동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착공식이 진행돼도 남북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개발에 시동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유화 조치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명분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지금 삿바 싸움에서 미국이 좀 삿바를 약간 느슨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우선 고위급 회담 이전에 유연한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미국은 예정된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연이은 유화 조치에 북한이 화답해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허영찬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의 워킹그룹 회의가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발맞추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워킹그룹은 한반도 평화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비핵화 논의와 나란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3당이 정당별 지지율과 국회 의석 배분 비율을 연결짓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연동형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동형에 기반한 권역별 정당 명부제를 당론으로 삼았던 민주당이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20년 장기 집권을 목표로 세운 상황에서 지방선거 압승을 가져다준 현행 선거제도를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입니다. 우리 당이 아니고서는 집권해서 이 개혁 진영의 중심을 잡아나갈 역량이 지금 어디에도 없다고 우리가 보고. 한국당도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권력 구조를 아예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60%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도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대를 한다면 예산안을 통해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도 보냈습니다. 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입니다. 어떤 경우도 151석이 되어야 의결할 수가 있는데 야 3당이 빠지고 나서 151석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선거제도 개혁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법관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석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고영한, 박병대, 차은성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무진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통진당 소송과 관련된 일선 재판부의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리발 전략을 세운 것은 조직보호 차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들의 혐의를 줄이기 위한 계산된 의도로도 읽힙니다. 윗선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자신들도 그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재판 개입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법관들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임 전 차장과 함께 공범으로 묶인 대법관도 구속영장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반중 노선을 앞세운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이 참패해서 양안 관계에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쓰자는 안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타이완 지방선거 결과를 베이징 김중호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엊그제 치러진 타이완 지방선거 결과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22개 현과 시 가운데 불과 6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15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지방선거 참패를 서륙했습니다. 특히 20년간 민진당이 장악해왔던 텃밭, 가오슝 시장마저 야당 후보에게 넘어가면서 충격은 더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던 타이완 경제의 침체가 집권 여당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즉각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우선 오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이 시간부로 민진당의 주석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참패로 차이 총통은 오는 2020년 총통선거에서 재선에 나선다는 계획마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한편 2020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기존의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명칭 대신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쓰자는 안건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참패하고 타이완 명칭 사용 안건이 부결되면서 한껏 긴장감이 고조되던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심이 집중됐던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하자 타이완 민중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영위기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해직자와 퇴직자의 노조 활동은 해외에서는 상식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지난주 권고했습니다.
노조 가입이나 비정규직이란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기업 노조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이들의 산별노조 활동은 허용됐기 때문에 보수 언론 우려처럼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곳은 관련법의 교원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 전교조입니다. 부당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 판결을 받았는데 경사노위는 노조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외에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은 물론 비교적 보수적인 일본이나 영미권도 해고자나 실직자는 물론 학생이나 퇴직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자체가 논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조합원으로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건 노조는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퇴직한 사람, 교대생, 학생, 교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우리는 하겠다. 이러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미 2005년 결사의 자유 범위에 해직, 퇴직자를 포함시켰던 만큼 이들의 노조 활동은 국제적 상식일 뿐이란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서현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합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또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선거제 개편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문 총장은 내일 피해 생존자들이 농성 중인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취지 등을 설명하고 당시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불행한 사건을 단축시키지 못한 과오를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이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영국의 EU 탈퇴 방식과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비준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 승인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로 5시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정답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역대 최다 이의제기가 있었던 이번 수능의 성적은 수험생에게는 다음 달에 통보됩니다. 어젯밤 11시 27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5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 깊이는 12km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지진 피해가 났던 이란 케르만샤주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새벽 1시 37분,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8시 7분쯤 이란 서부 국경지대인 게르만샤 서쪽 20km 지점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요즘 이제 뜨거운 주제인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은 논쟁의 와중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문제들이 여야 간의 대결보다는 네. 민주당 내부의 문제 그런 성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서로 단합하는 것 쪽보다는 원심력을 키우는 방향, 그러니까 뭔가 흩어지는 방향으로 네.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계속되고 급기야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 쌓인 앙금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지난 24일 토요일에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집회를 연 사람들은 자신들을 95% 이상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거나 대의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선거로 뽑힌 광역단체장을, 그것도 가장 큰 광역단체장을 제명하라고 자기네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 거치면서 그 특정 정치인을 둘러싸고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의 골이 이렇게 있는데 좀처럼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탈당하라 이렇게 요구한 민주당 의원도 있었고요. 특정 후보 측에서 상대 후보를 고발하기도 했었죠. 이 당내 경선 국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선거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기는 했었지만은 네. 이번에는 선거가 끝나도 도저히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벌써부터 차기 대선 때 벌어질 일들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예, 차기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친문과 비문의 갈등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극단적인 그 견제와 배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20년 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직접 언급하고 나섰어요. 예, 이제 이 지사는 지난 24일 토요일이죠.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에 앞서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에 오른 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는데 이게 제가 되려면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라는 게 법적으로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번 사건이 문준용 씨까지 논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의를 위하여 이른바 이제 해경공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사건의 본질은 이관계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김혜경 씨가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은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하는 것인데 경찰이 검찰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검찰도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게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도록 기소할 사안인지는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나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고요. 또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수긍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게 이제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 여러 가지인데요. 예. 우선 형님 강제 입원 사건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이 이 지사를 지난주 토요일에 소환 조사를 하면서 이 형님 강제 입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니까 다음 달 13일까지는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했고요. 네. 또 이 지사를 잘 아는 한 인사는 너무 복잡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 지사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이제 피했는데요. 이 지사 측에서는 이 지사의 형수가 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가 2015년 4월에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사가 판교 참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차명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지사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명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 며칠 안개가 말썽인데요. 오늘 아침도 일부 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광주와 청주, 사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진주 사천공항으로 가는 첫 비행기가 결항이 됐고 또 광주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첫 비행기도 결항입니다. 청주공항에서도 지연 운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는 정상인데요. 아침에 승객이 많아서 탑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 비행기는 이 때문에 지연 운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이후로 좌석 여유가 있는 상태고 제주 출발 서울행은 오후 2시 이후에나 여유가 생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오는 12월 22일부터는 청주공항에서 타이베이로 오가는 노선이 새로 취항되고요. 같은 날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타이베이 노선도 신규 취항됩니다. 신규 취항되는 청주 타이베이 노선은 주 4회 운항, 대구 타이베이 노선은 매일 운항될 예정입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아침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이면서 다소 뿌옇고 답답한 날씨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짙은 안개가 또 낮 동안에는 방문화 연무로 이어지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전북 부안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충북, 전북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오늘 추위 걱정은 덜 하셔도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의 분포로 아침까지는 꽤 쌀쌀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원주 13도, 청주 대구 14도, 광주 16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다소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교적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6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